변사옥의 기자수첩 변상욱 대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기자수첩은 저희 CBS 얘기입니다. 뉴스쇼의 인터뷰를 문제 삼아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재를 가했고 여기에 대해서 CBS가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22일 여기에 대한 행정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는데 CBS의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내용은 박창신 신부를 인터뷰한 건이었죠. 박창신 신부가 시국미사에서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국가정보원 등 정부 기관이 불법적으로 개입한 부정선거였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발언을 해서 파문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창신 신부를 섭외해서 대체 그게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지 견해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위원장 같은 경우는 민주적인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 인터뷰였다라고 얘기를 했고 부위원장은 그런 주장을 할 게 뻔한 사람을 뭐하러 출연을 시키냐. 출연시킨 것 자체가 의도적이고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제재 조치를 내렸고 여기에 대해서 CBS가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거죠. 이제 당시 우리 CBS는 이제 박창신 신부의 주장을 들으면서 CBS로서는 또 준비한 대로 여당 측의 반론도 제시했잖아요. 물론입니다. 박 신부 인터뷰 뒤에 여야 국회의원을 출연시켰고 여야 국회의원들은 이것은 박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는 확실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건 박창신 신부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걸 청취자들한테 또 충분히 설명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청취자들이 박 신부의 발언을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믿지 않고 저건 개인적인 추정이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CBS로서는 나름대로 뒤에 배치를 했고 또 당시 김현정 앵커가 충분히 또 반론을 제기했고 그랬습니다. 재판부도 이걸 인정했습니다. CBS가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다. 방송을 들으면 누구나 저건 개인적인 의견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을 했다라고 재판부는 이제 인정을 했고 다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만 이거 일방적으로 비판한 거야라고 이제 제재를 가한 거죠. 아무튼 법원에서 판결한 요지는 시사 프로그램은 뉴스하고는 좀 다르다. 뉴스는 객관적인 사실만 딱 보도하고 끝나야 되지만 시사 프로그램은 당사자를 인터뷰하고 당사자를 인터뷰하면서 반론도 제기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같이 들을 수도 있고 그렇게 진행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뉴스 보도의 기준에 꼭 따라서 맞출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라고 판결을 한 것이죠. 재판부도 이제 CBS의 방송이 정당했다라고 인정을 한 것인데 근데 이렇게 이제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이제 프로그램에 징계를 가하는 거 결국 정부를 비판하는 CBS 같은 언론들을 옥죄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면 오히려 언론이 권력이나 금권에 유착해서 언론의 기능을 못하는 걸 좀 지적해야 될 것 같은데 주로 이제 집권 세력을 비판하면 이렇게 제재를 가하니까 좀 답답한 일입니다. 이런 짧은 생각의 변화가 있기를 기대를 하고요. 이건 특히 청와대에게도 바라고 싶은 내용입니다. 요즘 청와대를 두고 언론계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해명은 없고 고소만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 정부 들어서 청와대가 언론사를 상대로 벌인 소송 사건만 벌써 13건입니다. 이거는 해당 언론사는 물론이고 다른 언론사들의 입도 미리 막기 위한 어떤 시범 케이스의 압박이다. 이렇게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질 거를 알면서도 고소를 한단 말이죠. 최근에 대통령이 세월호 유족 방문한 내용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사를 실었던 한겨레 신문하고 CBS가 있었는데 한겨레 신문, CBS 다 고소당했습니다. 한겨레 신문 건은 법원 측에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한겨레가 정당했다 하고 청와대가 패소했습니다. 다음 건은 저희 겁니다만은 뭐 역시 결과는 뻔한 거죠. 뭐 같은 내용이니까 우리 건도 저희도 당연히 패소가 나올 거라고 청와대 측이 패소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망이 되는데 다른 정권 때는 어땠습니까? 노무현 청와대에서는 22건 있었습니다. 지금 13건이라고 설명을 드렸고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이명박 청와대에서 7건. 지금 이제 박근혜 청와대는 절반을 아직 다 못 왔는데 이제 13건째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의 청와대도 법적으로 따지는 것을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송이 많았죠. 그때 박근혜 대통령은 뭐였냐면 한나라당의 대선 경선 후보였습니다. 그때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지난 4년간 노무현 정부에서 계속된 언론 통제 정책은 대통령과 측근들의 개인적인 감정과 적개심이
되어온 과정이다. 언론의 감시와 비판 기능을 무력화하는 음모를 내가 나서서 막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론의 역할을 잘하게 하겠다. 예. 아무튼 기억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2002년부터 보면 사실 명예훼손으로 형사고발했거나 민사소송을 걸었을 때 청와대가 이긴 적이 거의 없습니다. 예. 이걸 청와대가 모를 리 없는데 결국 이것은 비판적인 보도를 한 언론사의 그다음 보도, 후속 취재를 차단하고 해당 기자들을 위축시키고 타 언론사에 경고를 보내는 흔히 겁주기 효과라고 하죠. 칠링 이펙트라고 합니다만 예. 그런 거일 수밖에 없다라고 언론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많은 국민들의 어떤 여론도 위축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민주주의의 기본 요체인 의견의 다양성, 자유로운 여론의 형성을 방해하는 겁니다. 예. 이제 이번에 또 청와대가 언론인 2명을 대통령 특보단에 영입을 했는데요. 그러면 네. 좀 달라질 수 있는 건가요? 글쎄요, 기자 2명과 검사 2명이 특보단으로 들어갔습니다만 이게 과연 소통과 화합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무너지는 지지율에 대한 긴급한 대책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저는 이런 점에서 문제 제기를 해보고 싶어요. 현재 박근혜 정부의 구조적인 성격이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정부는 행정력, 검찰, 경찰, 사법부의 힘, 그다음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영방송, 보수 우파적인 종편 등을 모두 동원해서 사실 모든 권력을 한 손에 쥐고 국가를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예. 이걸 이제 코퍼러티즘이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협동조합주의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면은 노사 간의 관계가 안 좋으면은 사회가 혼란스러워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가 노동조합으로부터 또는 기업들로부터 각종 사회 기관들로부터 그다음에 예를 들면 사법부면 사법부, 경찰이면 검찰로부터 모든 힘을 위임받아서 정부가 직접 컨트롤하는 것을 협동조합주의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정부가 행정력, 경찰력, 사법적 제재를 휘두르면서 위임돼 갖고 독차지한 권력을 남용하면 코퍼러티즘은 오히려 사회에서 가장 위험한 적폐가 됩니다. 그렇죠. 예. 이게 우파에 치우쳐서 변형되면 파시즘의 모습을 띠는 것이고 다국적 기업들과 유착하면은 기업들, 큰 기업들만 유리하게 하는 기업 권력이라고 하는 21세기 신코퍼러티즘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 박근혜 정부가 정보기관, 검찰, 경찰, 사법부, 언론, 기업을 모두 마치 합체 로봇처럼 뭉쳐가지고 컨트롤하고 있는 상황은 그렇게 쉽거나 아니면은 안전한 상황이 아닌데 언론에 대해서 이런 감정이나 이러한 적개심을 갖고 있고 이걸 행정력으로 노출시킨다면 정말 민주주의 발전에 좋은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다. 네. 그런 결론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는 김현정의 뉴스에 대한 방통위 징계는 부당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변상욱 대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